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1980년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금리와 그리고 그런 그 돈의 유동성 이런 것까지 합친 역사를 한번 개괄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 지금 시점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3% 중반대, 3.8% 중반대까지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럼 실제로 저자님께서는 어떻게 거기서 못 잡는다고 인플레를 못 잡는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향후에 그 제 책에서 시나리오를 3개 정도로 예측을 했습니다. 향후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우리나라 경제나 아니면 경제 위기상이나 경제 침체상이 그러면 세계 경제가 어떻게 갈 거냐를 한 3가지 시나리오로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책에 있는 내용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앞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와 불황으로 갈 수가 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연준에서는 이제 예상 금리를 올해 말을 한 3.4, 내년을 3.8, 내후년을 3.4. 그러니까 내년을 피크아웃으로 봤죠. 내년 말을. 그리고 내후년부터 서서히 이제 내려간다고 보고 그걸 기준금리를 3.8까지만 올리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연준에서는 아직까지.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동성이 문제가 됐던 가장 최근접한 시기가 언제였냐면 그러니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에서 5.25%까지 올렸을 때 금융위기가 왔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는데 그러면 미국이 최대한 5.25는 맥시멈이라고 볼 겁니다. 아마 연준 위원들이 그렇죠. 맥시멈으로 볼 거있고 그러면 최소한 올려도 지금도 오늘 보니까 일부 그 미국의 연준 일부 위원들은 3.8 가지고는 안 된다. 더 올려야 된다 하는 위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5.5% 이상으로 갈 확률도 있습니다. 분명히 기준금리를. 그럴 경우에는 현재 일부 연준 위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나름대로 경기 침체가 오고 불황이 올 거다. 그리고 그러면 자산버블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40% 이상 버블이 꺼지고요. 그러면서 그런 시나리오가 저는 첫 번째로 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5%까지는 못 올리다 보니까 5%에 근접하게는 올릴 거다. 5% 넘었을 때는 경기 침체가 오니까요. 그래서 5% 근접해서 올릴 텐데 그럴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상당 부분 지속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5% 정도에 근접했을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저성장 기조가 계속 가는데 그 이상으로 올려면 분명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는데 이제 연준도 그 이상은 못 올리고 경기가 망하는 거죠. 일정 부분 스태그플레이션 상태가 상당히 오래 갈 거다. 그렇구나. 그렇게 보는 게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고 세 번째는 이렇게 되면 부동산 자산은 한 몇 프로 빠지는 거예요? 30% 정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료가 되고 쉽게 종료가 되고 인플레 잡히고 그리고 종료가 되면서 이제 원자재 부분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쉽게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형태로 세 번째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시나리오였는데 세 번째 경우는 저는 사실 가장 확률이 낮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랑 두 번째 선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인플레이션은 사실은 공급단의 문제도 있지만 정말 역대급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역대급 유동성이 지금 유동성이 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풀린 유동성은 실제 그 기간 동안에 풀린 유동성이 지난 100년간 풀린 유동성보다 더 많이 풀린 상황입니다. 그 정도예요? 그래서 유동성이 많이 풀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유동성이 너무 풀린 문제가 첫 번째고요. 또 인플레이션 자체도 아까 얘기한 폴 볼커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경험했던 14.7% 이후에 40년 만에 지금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이거든요. 그런 인플레이션 상황이고요. 또 거기에다 공급망 마비 문제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중국의 공급망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같이 맞물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단순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그 크림반도 다음에 이제 땅을 뺏기 위해서 들어왔다라고 보이지 않고요. 이거는 어떤 패권의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러시아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준비를 한 겁니다. 러시아 루블화가 많이 떨어지질 않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러시아가 오래 버틸 거라고는 감히 생각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포기하는 거를 중국이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렇게 오랫동안 버틴 거는 패권 싸움이고요.
이 패권의 다툼입니다. 예, 미국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도 패권의 싸움이었는데 한국 전쟁이 끝나면서 실제 미소 냉전이 고착화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패권의 싸움을 통해서 세가 불리면서 그 세끼리 굉장히 그 세가 더 공고화되는 역할이 강합니다. 근데 특히 이제 러시아가 같은 경우는 요번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번 옛날에 그 1998년도에 러시아 경제 위기, 모라토리움도 위기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경제적으로도 준비를 했습니다. 뭐 루블화 결제를 요구해서 석유 그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러시아의 지금 경제를 뒷받침하고 무역을 뒷받침하는 게 브릭스 은행입니다. 브릭스 은행. 예를 들면 지금 스위프트망에서 철저하게 배제가 돼 있는데도 러시아가 잘 버티잖아요. 그리고 세계 운송 시스템에서 대형 선박들이 서방 세계가 못하게 막고 있는데도 무역액이 더 늘었습니다. 러시아. 무역액이 더 늘은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브릭스 은행이 이미 되어 있거든요. 브릭스 은행이 2014년, 15년 출범하면서 자본금을 지금 1,000억 달러 정도 규모로 키웠고요. 브릭스 국가들끼리는 자국 통화로 거래를 하도록 지금 협정이 맺어져 있어서 예를 들면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 간에는 무역 거래를 하면서 서로 자국 통화로 거래를 합니다. 달러를 쓰질 않고 있고요. 그리고 그 1,000억 달러는 안정기금입니다. 외환 위기가 왔을 때 안정기금으로 예를 들면 테이프 텐트럼이나 이런 긴축 발작이 일어나서 유동성 공급이 그러니까 달러 유동성 때문에 부족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돈을 긴급하게 대출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지원해주겠다는. 그러니까 이런 사실 브릭스 은행이 내부 안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준비를 철저히 했네요. 그래서 나름대로 러시아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패권 싸움들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단순하게 보이는 거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싸움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도 있는 거고요. 또 우크라이나 뒤에는 미국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아시겠지만 미국도 중국이 지금 공급을 안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공급을 안 하지만 나름대로 요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국의 공급망 마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미국은 공급망을 개편하겠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리슈어링이나 니어슈어링, 플랜드 슈어링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실제 이제 중요한 핵심 과거에 비해서는 과거는 가장 싼 효율성을 기반으로 해서 공급망을 개편했다 그러면 지금은 안정이나 같은 편끼리 공급망을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같은 편끼리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그 하원 위원장도 오신 거죠. 크게 보면 궁극적으로 그 RCEP이라고 하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 분리기가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오지만 여기는 IPF가 이런 세 분리기거든요. 블록화로 나눠서 결국은 이제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게 뭐 크림반도를 넘어서 돈바스 지역만 뺏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큰 패권 싸움의 일환이기 때문에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이걸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고 아마 이건 자존심과 패권의 앞으로 싸움이기 때문에 중국도 사실은 뒤에서는 엄청나게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심으로. 그래서 드러내놓고는 하지 못하지만 그런 흐름 속에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서 그러면 향후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가들 문제들 또 이 역대급 유동성 문제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다고 저는 보여지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이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단의 문제도 있고 역대급 유동성의 문제도 있다면 이게 뭔가 이쪽도 취하고 저쪽도 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쪽을 확실히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물가를 확실히 잡는다고 했을 때 왜냐하면 유동성 측면이 너무 크니까요. 그러면 이제 금리를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나리오 1으로 가는 그런 걸로 가면은 정말 힘들 거 아니에요. 자산시장도 힘들어지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런 혹독한 계절을 겪고 나면 아까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순간에 또 기회를 발견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 후에 이게 필터링이 잘 돼가지고 또 한 번에 뭔가 또 새로운 질서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희망적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순간이 빚어질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는 자연스러운 경제
현상이다. 경제 사이클상, 경기 순환 사이클상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물론 공포와 불황도 있지만 정상적인 경제 현상이기 때문에 경제 위기나 경기 침체도 리스크입니다. 일종의 리스크니까 리스크를 관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상당히 경기 침체가 진행이 돼서 불황이 진척이 돼서 자산과 부채 때문에 힘들어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단계에 다다르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이미. 그래서 결국은 리스크 관리는 지금 현재부터 보통 저희가 이제 경기 침체 신호를 그레이 존에서 확인한다 그러거든요. 경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마이너스 성장이 2회 이상인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직 경기 침체 상태 아닙니다. 아직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그레이 존 들어가기 직전이라도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에 대한 리스크. 그걸 식별해서 분석해서 평가하고 대책을 만들어서 계속 조정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끊임없이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이나 부채를 지금도 보셔야 돼요. 자산도 조정하셔야 되고 부채도 조정하셔야 되고. 예? 또 기업이다 그러면 비효율적이거나 비구조적인 거, 비생산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우려하실 필요도 없고 교육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력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이럴수록 더 공부를 하시고 실력도 쌓으시고 R&D도 하셔야 돼요. 투자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산도 과거에는 너무 성장주나 테크주 위주로 관리를 하셨다 그러면 적정하게 지금은 뭐 예를 들면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방어주나 안정주나 아니면 실적주 위주로 조금 포트폴리오도 조정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재무실적이나 퍼가 좋은 기업들 위주로 이제 조금 자산을 조정하실 필요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완벽하게 경기 방어주만 했을 때는 성장성이 없으니까 뭐 실적도 잘 나오는 성장주도 갖고 있어야죠.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조정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부채도 조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채가 많다 그러면 지금 금리가 예를 들면 기준금리가 연준이 계획된 대로 3.8까지 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4.5까지는 갈 겁니다. 5 넘어서. 그러면 시중금리 7, 8, 9까지 간다는 얘기인데 그때 비해서 수익과 지출을 균형을 보셔가지고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셔서 부채 조정을 하셔야죠. 필요하다면. 부채 조정도 줄일 때는 줄여나가고 예?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리스크 관리는 저는 생태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요. 기업체들은 보통 분기별로 합니다. 근데 지금같이 위기 상황들은 거의 한 달 주기로 계속 더 자주 해야 내가 한 주를 샀는데 이 주식이 한 달 후에는 리스크로 올 수가 있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 자산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한 달 중심으로 해서 다시 포트폴리오도 조정하면서 내가 과연 내 수익 지출이 6개월 후, 1년 후에 버틸 수 있는지 자산도 조정 끊임없이 나를 돌아봐야 되거든요. 이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담으로 여러분들 경제나 서양 인문학들이 다 서양에서 그리스 로마의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물론 일부 계몽주의 그리스 로마를 중심으로 한 르네상스의 계몽주의 영향도 받았지만 사실은 16세기 17세기의 서양의 핵심이 되던 계몽주의는 동양의 유교 사상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16세기부터 예수의 선교회라고 중국에 그 당시에 많이 선교사를 파견을 했었잖아요. 그분들이 그냥 어떤 목사님이나 선교사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당시대를 대표하는 서양의 지식인들이었고요. 굉장히 과학자면서 철학자였던 신학도 그때 같이 하셨죠. 그런 분들이 이제 파견이 됐는데 그분들이 동양에 와 보니까 동양은 신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 시스템이나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성을 중심으로 이성의 그 당시에 유교의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특히 영향을 받은 게 유교의 중용이라던가 그 이성의 합리성. 결국은 그 중용의 이성이라는 것들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과거에 우리 조선의 선비들이 항상 투명한 마음으로 맑은 마음으로 중용을 지키면서 이렇게 밝게
항상 생활하셨잖아요. 그게 중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성으로 독자적으로 생각해서 항상 세상을 바르게 본다는 게 결국은 데카르트의 이성까지 영향을 준 거예요. 예, 영향을 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근데 그게 이성의 합리성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칸트의 스승인 볼프의 재래 논쟁이라는 게 굉장히 독일 철학, 칸트, 니체, 쇼펜하우어까지 볼프 같으면 아시잖아요. 그 중국의 재래 논쟁이 재래가 미신이냐 아니냐 가지고 당시에 독일 철학에서 엄청난 싸움이 있어서 결국은 볼프가 이겼습니다. 그건 재래는 미신이 아니다. 이성, 합리성이다. 그래서 사실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그 중농주의 경제학자 케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케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케네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그 보이지 않는 손. 네. 어디서 동양 얘기 같기도 하는데 그 조절 기능이 사실은 그 동양의 조절 기능들,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개념들이 변증법에도 녹아 있고 사실은 니체의 원형회귀 사상에도 상당히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모르 파티 아시겠지만 그게 김연자가 얘기한 그게 지금 현재 삶의 봄, 여름, 가을이 계속 순환되듯이 현재 삶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그게 아모르 파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리스크 관리도 결국은 보이지 않는 손이 그러니까 항상 중용의 상태로서 현재의 리스크를 정확하게 좀 봐라. 저도 주식을 옛날에는 했지만 지금 못합니다. 했는데 과거에 올랐을 때를 생각하면 항상 못 팔거든요. 올랐을 때를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 아쉬운데 근데 리스크는 현재의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의 리스크지 과거를 보지만 현재를 보면서 항상 리스크를 분석해서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고 그래서 그 리스크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보통 리스크를 식별할 때 굉장히 미국에서는 그 리스크 분석이 많이 발달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그 리스크를 식별할 때 바이오스에 굉장히 많이 확증 편향에 많이 빠지잖아요.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그거 두면 오를 것 같은데 막연하게 누구나 그런 확정 편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확정 편향을 없애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리스크는. 그래서 왜곡시킬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인간의 심리 구조가 인지함정에 빠지기가 굉장히 좋은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입니다. 우리 선비분들이 항상 투명성을 갖고 보듯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리스크 분석 기법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할 때 이렇게 식별을 해놓고 피어 리뷰라고 해서 동료한테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보는 겁니다. 내 걸 한번 봐달라고 이게 네가 봤을 때 문제가 없는 건지. 그래서 피어 리뷰도 되게 동료 리뷰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이어스에 빠질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피어 리뷰를 통해서 끊임없이 리스크에 대한 식별 분석 평가를 통해서 대책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활동을 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이 달러 기반에는 경기를 살리는 거는 1년 만에 금방 얼마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동성 공급하고 금리 내리면 금방 올라갑니다. 또 인플레 오고. 금방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부의 효과랑 자산 효과를 극도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셨다가 올라가는 시점에 최대한 그걸 즐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그게 언제 와요? 결국은 10번 동안 계속 경기 침체가 왔지만 8번 동안 왔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걸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 8번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가 왔지만 그 다음에 다 팽창기, 확장기가 다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1950년대 6.25 전쟁 때는 여러분 전쟁으로만 알고 계시지만 엄청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산업 시설이 60%가 파괴가 됐습니다. 전력이 74%가 파괴가 됐습니다. 인구가 사망자가 300만 명입니다. 실종 사망자가 미군들만 4만 5천 명이 죽었거든요. 4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사실 우리가 너무 경제에 많이 파괴가 되다 보니까 공업이라는 게 없었어요. 별도로 경제 활동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미국의 거의 모든 미국 원조에 의존을 했습니다. 미국 원조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예산의 70%가 미국의 원조였습니다. 미국 원조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6.25 전쟁이라는 게 또 엄청나게
외교나 국제 관계라든가 경제 시스템, 미국 경제 또 일본 경제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6.25를 통해 가지고 일본 경제가 부활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원조를 받으면서 원조가 그 50년대 우리나라가 얼마를 받았냐면 그때 직접 원조가 44억 불. 그때 돈으로. 네. 유상 원조가 4억 불, 48억 불을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저희가 원조는 물론 돈으로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원조 물자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조 물자를 받아서 저희는 그걸 또 팔아야 돼요. 그걸 대충 자금이라고 그랬는데 원조 받은 거를 시장에다 놨다 팔아서 대충 자금으로 만들어서 그걸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대충 자금을 쓸 때도 미국이 함부로 못 쓰게 합니다. 근데 이승만 정권이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고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패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나름대로 이승만 정권도 그 사항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업 시설이 파괴가 되고 뭐 사회 인프라가 파괴되니까 그 대충 자금으로 이제 시설재나 이런 생산 설비를 건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이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막아서 동아시아 국제 분업 체계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일본은 경제, 한국은 국방이다. 그래서 한국은 일본에서 갖다 사서 써라. 그래서 소비재 산업만 하라고 한 걸 그나마 이승만 정권이 버텨서 300산업이라고 하는 설탕, 뭐 제분, 면, 하얀 거 3개, 300. 요거를 그나마 만들었던 거죠. 300산업을 활성화시켜서 향후 우리나라 공업의 기반을 다진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 300산업을 만들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면 되게 50년대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련 공산주의 국가들이 그 러시아나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이 크게 일반 국민들한테 인민들한테 호응을 받은 게 토지개혁이었습니다. 토지개혁을 했는데 북한이 토지개혁을 남한에 내려와서 한 게 아닙니다. 이승만 정권 때 이미 토지개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자작농이 전체 우리나라 인구 중에 아주 일부였는데 일제시대 이후에 해방 이후에 토지개혁 이승만 정권의 토지개혁으로 소작농을 자작농화시켜서 96%가 자작농이 이미 돼 있습니다. 6.25 전쟁 직전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중에 그 기반이 돼서 사실은 거기에서 애들도 가리키고 학생들도 가리켜서 그때 대학생 수가 1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생 수가 그 당시에 영국보다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비의 그 어려운 예산 중에 10%를 교육비에 투자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많은 대학생들이 졸업해서 산업이 없다 보니까 50%가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나름대로 애로점도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동아시아 분업 체계가 만들어졌고요. 일본이 부흥이 됐고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기축통화로서 위치가 있었고 근본위제를 중심으로 해서 기축통화가 됐지만 파워가 본격적으로 미국의 파워, 소련의 파워가 부각이 된 게 6.25 전쟁을 통해서 부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국제적인 역학관계가 형립이 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4.19나 5.16 혁명이 일어났던 이유가 이 당시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왜 4.19 혁명이나 5.16 쿠데타가 일어났냐 하면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만 있는 걸로 오해하셨는데 1957년도에도 지금과 유사한 코로나 팬데믹 사건이 있었습니다. 홍콩에서 시작한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가지고. 아, 그래요? 그 당시에도 전 세계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200만 명이 죽었고, 실질적으로 1957년도에 미국의 수출이, 이거 코로나 때문에 30억 불 정도가 수출이 안 되고, 경기가 마이너스 3.3%, 실업률이 한 6% 정도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58년도부터 우리나라 원조를 줄인 겁니다. 원조를 줄여서 59년도에는 원조를 40%를 줄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의 70%를 의존하는데 원조를 40%를 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산이. 힘들죠. 모든 정부 지출의 거의 한 30%를 줄여야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세금을 올렸죠. 그러니까 세금 올리니까 불만이 오죠. 모든 지출이 줄이니까 경제 파급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57년도에 오다 보니까 이제 너무 소비 산업을 밀어주다 보니까 면백이나 아까 뭐
뭐 제당, 제분 같은 공장 가동률이 35%밖에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갑자기 늘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산은 뭐 지원은 줄지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이 취업은 안 되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쫓아서 나오고 그 부정선거라든가 부패 문제랑 결합해서 그때 이제 59년도에서 4.19 혁명 5.16 쿠데타가 일어난 거였고요. 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이제 원래는 이제 이승만 정권 때는 고정환율제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미국한테 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원화 가치를 굉장히 높인 겁니다. 임의로. 고정환율. 그래야지 돈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임의로 고정환율제였는데 그게 미국은 되게 불만이 많았죠. 그래서 변동환율제로 바꾸라 했더니 환율이 갑자기 3배, 4배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시장에 수입 물가가 폭등하고 인플레이션 오르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때도 59년, 61년대도 엄청나게 어려운 혁명이 필요했네요. 예, 경제적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필연적이었네요. 예, 위기 상황이었고 나름대로 애로점들이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두 시기.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닉슨 쇼크 관련돼서는 아시겠지만 이제 닉슨 쇼크는 미국이 더 이상 베트남 전쟁에 돈도 너무 많이 쓰고 일본이나 이태리 또 독일이 올라오니까 더 이상 버티지를 못했어요. 금태환을 포기하니까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70이. 우리나라는 미국한테 지금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미국 달러 가치가 없으니까 또 힘들어지죠. 다 적자예요. 네. 적자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그때는 우리 금융 시스템이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되니까 결국은 달러를 벌어서 먹고 사는데 인플레이션도 오고요. 73년도에 또 석유 1차 중동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랑 중동이랑 싸움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유가는 폭등을 하고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왔는데 그리고 그때는 금융 시스템이 우리가 발달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 사채를 다 썼습니다. 기업들이 사채를 쓰고 이익을 내는 기업들이 거의 대기업들이 다 부도가 나고 그래서 이제 83 조치라고 그래서 73년도에 사채 동결 조치를 취해가지고 사채를 다 못하게 그러니까 이제 저리로 이제 3분의 1로 사채 이자를 줄여주고 강제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채를 대충 갚아주고 네. 또 하나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신고한 사채만 인정해 주는 걸로 안 하고 안 하는 건 다 매각 처리하다 보니까 신고를 받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대기업 사채래요. 지가 지 거를 쓴 거예요. 고금리로. 그러니까 위장을 한 거죠. 지금으로만 속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개화 기업들 부도가 멈춰지고 근데 73년도에 중동이랑 이스라엘 전쟁이 나서 유가가 많이 폭등하고 그래도 우리는 사채 동결 때문에 기업들이 재무 상태가 좋아져가지고 수출도 늘고요. 73년대에는 경기가 갑자기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 당시에 72년도에까지는 굉장히 힘들었었지만 그리고 이제 1980년도에 보시면 석유 2차 파동은 아시겠지만 이때는 미국은 오페크가 유가를 3배를 올렸어요. 3배를 올리고 이란 호메니가 펠라비 국왕이 물러나면서 이란 호메니가 오면서 석유를 감축하니까 유가가 줄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인플레이션이 14.7%까지 미국이 오고 우리나라는 더 어려웠습니다. 미국이 그 정도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IMF를 맞이했습니다. 석유 2차 파동 때 1980년도에. 그래서 우리가 긴급하게 긴급자금 5억 달러를 120억 달러가 수출을 하는데 이자를 9억 달러 나가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는 상황이 있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문제는 뭐냐면 이익을 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중화학공 중심으로 투자를 했는데 밀어주고 이렇게 정부에서 대출도 육성법에 따라 가지고 밀어주고 저리로 해주고 이러는데 기업들도 이때부터 72년도부터 기업들이 사실은 넘어간 게 이제 부동산 쪽에다가 투기도 엄청 많이 돈을 빼돌려서 투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도 또 있었어요. 나름대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파급이 되고 1989년도에는 이제 88 올림픽이 끝나고 이제 갑자기 경기가 줄었죠.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께서 6.29 선언이 일어났던 거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총체적 낭북이라고 표현을 썼죠. 그리고 여기에 또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게 뭐냐 하면 90년도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범한 걸프전이 일어나서 유가는 또 올라간 거예요. 유가는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총체적 난국 시기에 다 적자입니다. 수출도 안 되고 적자고 소비만 늘어나고 수요가 폭발을 해서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죠.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1989년 92년 사이에 기존의 사회에 쌓였던 욕구 불만이 분출이 되면서 3D라고 해서 3D 업종은 일도 안 하려고 그러고 명동에 아주 사치품을 치장하신 여자분들이 막 그런 문제도 너무 사치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리고 뭐 그때 그 귀족 노조들이 해서 나와서 노사분규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고 또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게 총체적 난국 시절이었죠. 그래서 지나갔고 그 이후에 이제 1997년 IMF 외환 위기는 뭐 아시겠지만 김영삼 정부 들어서 OECD 가입을 정책 목표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OECD 가입하려면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야 된다. 우리도 선진국으로서 그 미국의 지원을 받으려면 금융을 개방해야 된다. 이게 자유화하면서 단기 자금에 관련된 것들을 다 개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기업들도 세계화라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이제 기업들이 동구권이나 이런 쪽에 진출하면서 필요한 자금들이 엄청나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단기 자금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단기 자금을 국제시장에서 끌어들이려면 자유화가 필요했었고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단기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외환 자유화를 보낸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외환 위기에서 규제 개혁하면서 금융을 자유화하다 보니까 시설 투자를 단기 자금을 끌어다 3개월을 하는 거예요. 뭐 시설을 투자해가지고 이익을 내려면 5년, 6년이 걸리는 거를 3개월짜리 단기를 끌어다가 시설에 투자하니까 이게 뭐 당연히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원금 회사로.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아까 좀 전에 설명하시지만 94년부터 금리를 인상하니까 유동성이 긴축이 되면서 각국에 나가 있던 자금이 회수되면서 뭐 아시아 위기, 뭐 태국 위기, 중남미 위기, 동유럽 위기가 전이 되면서 우리도 이제 외환 위기가 온 거죠. 돈이 빠져나가면서 유동성이 축소가 되면서 만기 연장도 안 해주는데 거기에 이제 더 위기를 극대화한 게 이제 투기 자금들이 그때 이제 조지 소로스를 포함해서 월가 이제 투자은행들이 투기성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당시 외화 시장이 너무 작으니까 실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면 뭐 10억불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 당시에 외환 위기를 일으킬 수가 있었으니까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당시에 그 91년도에 그 당시에 그 파운드와 영국 공격했던 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격해가지고 뭐 위기가 증폭된 거죠. 그리고 엔켈이라고 해서 일본 자금도 똑같이 회수를 한 거죠. 만기 연장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게 종합적으로 이제 결과가 이제 증폭 효과가 나서 IMF 외환 위기가 있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정말 철저한 그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때 주가의 40%가 외국인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다음에 그 대기업들 중에 상당 부분이 외기업, 그러니까 주가가 주식이 외기업에 넘어갔고 은행들은 한 30개 은행 중에 반으로 줄고 그 중에 또 상당 부분 반이 외국으로 넘어갔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한테는 구조조정하고 뭐 많은 기업들이 외국에 팔려 나갔고 그때 이제 론스타가 대표적인 건데 우리나라 헤지펀드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죠. 근데 론스타가 재밌는 거는 론스타를 투자자 중에 1대 투자자가 월드뱅크, 그러니까 국제기구입니다. IMF랑 IBRD 이런 국제기구가 IMF가 우리나라 구조조정을 요구하면서 론스타한테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고 그때 이제 미국의 월가 은행들, 보험사들 또 미국 텍사스 석유 자본들이 다 투자를 해서 자금을 철저하게 회수해갔죠. 막 저가 자산을 주다시 빼가지고 뭐 예를 들면 극동건설은 4년 동안 연 50% 수익률을 했고요. 외환은행은 한 뭐 연 15% 수입을 했죠. 그러니까 일단 특징이 인수를 하면 장기적으로 키우겠다고 거짓말해서 인수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인수하자마자 중요한 돈이 되는 그 뭐 사옥이나 이런 거는 매각해가지고 다 팔고 분리 매각하고 유상 감자. 그러니까 돈을 주고 감자를 시켜놓고 돈을 주는 거죠. 유상 감자랑 배당. 그러니까 이 돈을 그냥 빼가기가 쉽죠. 매각해서 돈 생기면 유상감자하고 배당하고 거의 뭐 1, 2년 만에 투자 원금은 다 빼가고요. 계속 매각해서 다 그런 아픔도 겪었죠.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는 뭐 아시겠지만 미국이 문제가 돼서
했던 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율이 1,500억 원까지 올라갔었고 3개월 만에 외환이 한 460억 달러가 빠져나갔던 경험도 있었고요. 코로나 사태는 나름대로 우리 또 어려움을 겪었죠. 우리도 21년도엔 마이너스 성장도 했었고 22년도부터 급속하게 계속 올라왔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사태까지 왔던 거였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지금 위기가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철저하게 이 위기가 단순하게 우리나라 위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금융 시스템, 국제 관계, 이데올로기, 월가의 투기 자본, 네? 당시 시대상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경제를 하나 그 자체로만 봐서는 안 되고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그러면 현재 위기상황이 어떤 위기상황이냐. 그게 지금 금리 인상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적인 국제 간의 역학관계라던가 그리고 국제의 이데올로기 싸움 또 미국의 금융 시스템과 이에 맞서는 다른 쪽의 어떤 기축통화 금융 시스템과의 충돌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시각이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와, 지금 이렇게 말씀을 8차례 얘기를 해주시면서 정말 이게 엄청난 위기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또 지금 2022년 여기까지 와서 또 생각해 보면은 참 그동안 대한민국이 참 많이 발전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오늘 시나리오를 이렇게 또 3가지를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제 3번째 게 이제 좀 확률이 낮다고 해서 우선은 조금 제껴둔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게 그래도 위기적인 상황은 분명한 것 같네요. 그래서 이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스크 관리를 잘하고 자산 관리라든지 부채 관리를 잘하면 또 이 위기를 잘 견뎌내서 또 거기서 또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울해하실 필요 없고요. 이거는 뭐 경기 순환 사이클에서 당연히 경제 위기나 경제 침체 상황은 올 수밖에 없는 즉기 정상적인 경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걸 기화로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도약을 할 거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경제 위기나 경제 침체에도 리스크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리스크를 잘 식별하고요. 네. 분석하고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개선해 나가면서 쉽게 말하면 포트폴리오도 계속 조정해 나가면서 이런 활동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일회성이 아닙니다. 리스크 식별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개선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기가 끝나서 경기 확장기에 들어서도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때 리스크는 또 다른 데로 리스크가 또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는 평소에 리스크 관리를 계속 하신다고 보시고 또 리스크의 어떤 생태계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리스크 생태계를 만드시는 게 개인의 리스크, 기업의 리스크 생태계를 만드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또 리스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증 편향, 바이어스나 인지 편향이나 이런 확증 편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피어 리뷰나 아니면 뭔가 가까운 분들이랑 서로 얘기도 해보실 필요성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 걸 한번 봐달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나를 어떻게 보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역사를 모르는 민족과 국가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의 역사를 모르는 국민과 민족은 향후 우리 새로운 훌륭한 경제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위기를 좀 알고 저는 굉장히 필요할 거 보여지고요. 경제는 단순하게 통화나 미시나 거시적인 현상 그 자체만 아닙니다. 복합적으로 이것들이 연결되어 있고 이걸 종합적으로 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 전에도 보니까 어제도 주식 시장이 거의 또 갑자기 한 달 정도 굉장히 랠리를 좋은 시장이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큰 하강 대세 흐름 하강기에도 베어마켓 랠리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큰 흐름을 보시고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종이 달러 기반의 금융 시스템은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도 있기 때문에 미국은 100달러 찍어내는데 20센트만 들면 우리는 100달러 벌려면 엄청나게 힘들어 고생해야 되죠. 그런 좀 불평등도 있지만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경기를 살릴 땐 너무 쉽습니다. 찍어내서 뿌리기만 하면. 그러니까 향후에 인플레이션만 잡히고 경기가 확장된 불황만 확인되면 경기 확장 시기에는 부의 효과나 자산 효과를 100% 누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실 필요 없고요. 실력을 쌓은 기회라고 생각하셔서 준비하시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네. 예, 저자님 감사합니다. 혹시 또 오늘 영상 이렇게 올라가고요. 다음에 혹시 또 한 번 더 뵐 수 있으면 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저는 항상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래 공포가 온다의 김효신 저자님과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